안녕하세요. 특강을 다니다 보면은 꼭 두 번 인사를 해야 답이 오더라고요. 오늘 뭐 날씨도 좋고 오는데 낮 기온이 제가 오는데 지금 33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다들 놀러 가기 좋은 날씨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시간이 지체가 됐는데요. 빨리빨리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맞춰서 또 끝나고 주말이라 끝나고 또 약속 있으신 분들이 있어서 최대한 처음에 예정됐던 시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시간 조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간은 뒤에 있는 것처럼 상가경매 입찰인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지지옥시험 특강 때도 이 주제를 갖고 똑같이 한번 했어요. 강연을 다른 곳이긴 하지만 지역 같은 서울에서. 그래서 아마 그때 오셨던 분들은 저 양반 또 저거 갖고 떠드네? 이제 이러신 것 같은데 그러실 수도 있는데, 요즘 주택가격이 물론 부동산 경기 전반 자체가 다 안 좋기는 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히 충격이 컸던 게 주택가격이죠. 그죠? 그래서 주택 쪽에 몰렸던 돈들이 상가로 조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상가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커졌고, 그래서 뭐 강연 주제의 한 꼭지로 잡았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가를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데는 사전에 조사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고요. 물론 낙찰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사후 관리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만, 일단 큰 틀로 봤을 때는요, 뒤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임대성 분석해야 되고요. 이게 아무리 수익이 잘 나온다 하더라도 임대가 안 나서 공실 몇 개월, 뭐 1년 이렇게 나버리면은 적자가 나거든요. 그냥 산술적인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수익률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대성이 얼마나 좋은가, 이게 쉽게 임대가 나갈 수 있는가, 그리고 또 임대사업, 특히 상가 임대사업 잘 하시는 분들은요, 임차인을 아무나 안 넣어요. 선별해서 넣습니다. 임대사업, 상가 임대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안 나가면 어떡하나, 이거 임대 안 나가면 어떡하나 노심초사 고민하시다가 누군가가 저 임차할게요, 계약해요 라고 한다면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덜커덕 계약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고수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상가가 좋은 상가도 한번 사람이 들어왔다가 몇 개월 못 버티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들어왔다가 몇 개월 못 버티고 나가고, 이렇게 되면은 그 상가가 죽어버려요.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끼리도 저 자리는 들어가면 죽어 나오는 자리, 이래가지고 임대성이 훅 떨어집니다. 그래서 한번 임대를 잘 맞춰서 최소한 2, 3년 이상, 뭐 길게는 10년 이상 장사하시는 분들도 한 자리에서 꽤 많이 계시는데, 최소한 3, 4년 정도, 2, 3년 정도는 장사를 계속 할 만한 업종을 넣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장사할 게 아니라 임대사업을 할 거지만 장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이 장사가 여기 들어와서 잘 될지 안 될지 이것까지도 판단이 돼야 돼요. 한번 우리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성 분석에서 항상 얘기하는 게 배후단지 분석이죠. 그죠? 배후단지 분석 중요하기는 합니다만, 사실은 상권의 특성에 따라서 배후단지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봐요. 배후단지는 조금 주변에 거주 인구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장사가 잘 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거주 인구가 그게 이제 사무실, 꼭 주택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주택이 큰 단지가 있어도 장사가 안 되고, 또는 사무실 단지가 큰 게 있어도 장사가 안 되는 데들이 있어요. 반면에 주변에 그런 것들이 없는데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배후단지 분석은 사실은 그렇게 좀 비중을 크게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굳이 얘기를 하자면 주거용 아파트 단지를 기준으로 할 때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시기에 대형 평형이 몰려 있는 데가 장사가 잘 될까요? 아니면 소형 평형이 몰려 있는 데가 장사가 잘 될까요? 예,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네요. 소형 평형이 장사가 더 잘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 뭐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형 평형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40대예요. 그쵸? 그러면 자녀들이 어려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바깥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대부분 다 해결을 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가서 40, 50, 60평대로 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자리 잡고 넓은 데 거주를 하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은 최소한 고등학생 이상이에요. 대학생 아니면 사회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엄마 아빠랑 같이 안 놀아요. 그죠? 바깥으로 다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정도에 거주하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게 외식 빈도가 높지 않고요. 외식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특별한 약속이 있거나 모임이 있거나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지, 동네에서 그렇게 외식을 하고 해결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형대를 굳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소형 평형대가 몰려 있는데 그쪽이 더 상권이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동인구 동선도 좀 보셔야 돼요. 이것도 뭐 흔한 얘기인데, 어떤 상권을 보면 여러분들 우리나라 IT 강국이죠. 그죠?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맵 같은 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물론 구글도 잘 돼 있긴 합니다만 구글은 뭐 우리나라 게 아니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나라 지도에 있어서는 카카오맵이나 네이버 지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것만 위에서 봐도 그냥 그 지도만 봐도 그냥 초보자분들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되거든요. 아, 이쪽으로는 사람이 잘 안 가겠네, 저쪽으로 사람이 많이 몰리겠네, 이런 게 볼 수가 있는데 지도들을 의외로 안 보십니다. 그냥 가서 가게만 보시더라고요. 이게 임대가 잘 될 건가 안 될 건가. 또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 들어가서 내가 뭐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장사가 잘 될까 안 될까, 그 가게 하나만 딱 봅니다. 가게 하나. 그리고 상권 분석을 하는데 사실은 상권 분석보다는 개별적인 요인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대한민국 최고 상권,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최고 상권 어디라고 얘기하죠? 이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서 홍대, 신촌, 그죠? 그쪽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뭐 의견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탑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홍대나 뭐 신촌 상권, 강남 상권 좋습니다. 좋은 거는 뭐 이견이 없어요. 근데 홍대 상권에, 홍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다 돈을 벌고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망하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망하는 이유는요, 제가 보기에는 첫째 동선 파악이 잘못됐고요, 두 번째는 업종 선택이 잘못된 겁니다. 업종 선택이 엉뚱한 자리에다 엉뚱한 아이템을 넣은 거죠. 동선은 일반적으로 상권은 전철역 주변으로 큰 상권이 형성이 돼요. 그죠? 전철역 주변으로. 그래서 전철역에서 아주 그 상권의 제일 메인, 정중앙, 제일 사람이 많은 곳까지 그 사이가 잘 됩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그걸 벗어나게 되면은 조금 확 진짜 한 블록 차이인데 여기는 죽은 데 같은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상가 상권뿐만이 아니에요. 지금은 상가 얘기지만 지방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지방 도시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나 지방 도시, 난 고향이 뭐 어디야, 뭐 춘천이야, 뭐 천안이야, 어디야, 내가 알고 있는 도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많이 바뀌었는데 그 도시가 어느 쪽으로 확장됐냐? 다 서울 쪽으로 확장됐습니다. 물론 정책적으로 저 뒤쪽 반대쪽, 서울 기준으로 반대쪽을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서 분양을 하고 이랬다고, 인위적으로 그랬다면 모를까, 자연적으로 도시가 확장하는 거는 다 서울 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그건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부산은 뭐 더 나갈 데가 없잖아요. 바닷가니까. 뭐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바닷가가 아니더라도 항상 도시는 서울 쪽으로 확장을 합니다. 상권도 항상 지하철역 쪽으로 확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상권과 맞는 업종을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고려를 안 하고 업종을 엉뚱한 걸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장사를 하실 건 아닙니다만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를 맞출 때요, 이것저것 좀 물어보세요. 이것저것 뭐 하실 건지 당연히 물어보겠죠. 근데 뭐 커피숍을 한다, 요즘 제일 많죠, 제일 핫하죠. 커피숍을 한다, 뭐 김치찌개집을 한다, 뭐 청국장집을 한다, 생선구이집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상권하고 안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장사를 하는 사람이 자기 취향에 빠져서 업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대학교 상권인데 어떤 사람이 유럽 쪽 여행을 갔다가 정말 맛있는 맥주를 한번 먹어보고 온 거예요. 이 실제 사례로 제가 들은 건데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정말 맛있는 맥주를 먹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워서 이 수제 맥주를 만드는 법을 배워서 장사를 하면 대박이 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부를 해갖고 왔어요. 제가 직접 먹어봤습니다.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대학교에다 차리겠다라는 거죠. 대학교에다 지금 말렸습니다. 거기 말고 딴 데 가라고. 근데 아니래요. 맛있으면 된대요. 서비스 좋으면 된대요. 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강남 갔어야 돼요. 그거는. 그죠? 그리고 수제 맥주 같은 거는 그렇게 뭐 아직 수요층이 넓지도 않습니다. 그 업종 선택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하러 오면은 내 가게 드디어 나가는구나, 이제부터 다음 달부터 월세 들어오는구나 이 생각에 빠져가지고 그걸 바로 계약 체결을 해버리시더라고요. 또 위험한 거는 뭐냐 하면은요, 장사 경험 없는 사람한테는 임대차는 안 줘요. 장사 경험 없는 사람. 어떤 분이 임대차 계약을 하러 왔습니다. 대부분 누구예요? 카페를 차리겠다, 커피숍을 차리겠다, 그것도 브랜드가 아닌 개인 브랜드를 차리겠다. 요즘 그 뜨는 브랜드들 많죠? 요즘은 커피가 예전에는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굉장히 커피가 밥값보다 더 비쌌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실리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커피가 이렇게까지, 이거 물에다가 콩 몇 개 집어넣은 건데 이렇게까지 비쌀 이유가 있냐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는 저가가 강세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메가커피나 컴포즈 커피, 그죠? 이런 것들이 대세로 자리를 잡고 있어요. 차라리 장사를 못하는데 내가 커피숍을 하겠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간혹 보면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커피를 어디서 직접 받아와가지고 로스팅을 직접 안 하더라도 자기가 커피를 내려줬더니 지인들이 다 맛있대요. 다 맛있다고 합니다, 지인들은. 그죠? 김치찌개집을 차리겠대요. 그래서 김치찌개를 차리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김치찌개를 자기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끓인대요. 잘 끓인대요. 맛있대요. 김치찌개집 하면서 김치찌개 맛있게 끓이는 건 기본입니다. 이거는 장점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기본이에요. 그 외에 뭔 장점을 갖고 있는지 이거를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맛있대요. 김치찌개집 맛있는 집은 많습니다. 커피숍 왜 하려고 그래요? 여쭤봤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이게 로망이었다는 거죠. 이제 애들을 그동안 키우느냐고 고생 많이 했는데 애들 이제 커가지고 학교 보내고 놓고 나면은 많이 시간이 있으니까 출근해가지고 깨끗하게 치워놓고 커튼 열어서 쫙 들어오는 햇빛에 커피 한 잔 내려서 음악 들으면서 가게 망한 겁니다, 이거. 그죠? 정신없어야 돼요, 가게는. 정말 들어오는 손님이 미울 정도로 그렇게 정신이 없어야 가게는 성공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임대를 놓을 때 이런 것들을 체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뭐 임대사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는데요. 또 하나 여러분들 신도시 상권은 가급적이면 저는 피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요즘 신도시 개발 엄청나게 많죠. 그죠? 신도시 상권은 좀 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봤을 때 그 구도심이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아예 그린벨트를 해제해가지고 거기다가 어떤 신상권을 도시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한동안 있었죠. 무슨 혁신도시니 무슨 도시니 해가지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인구에 비해서 상업지역을 너무 넓게 빼요. 지금 상업지역을 너무 넓게 뺍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사업 주체 입장에서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다 50,000평이다 50,000평 부지를 가지고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여기는 무슨 지역 해가지고 그거를 다 분양, 건설회사한테 분양 아니면 개인한테 분양 이렇게 하는데 같은 평형인데 주거지역으로 파는 게 돈을 더 많이 받겠어요? 상업지역으로 파는 게 더 많이 받겠어요? 당연히 상업지역으로 파는 게 더 많이 받습니다. 돈을. 똑같은 면적을 파는데 10%를 상업지역으로 빼는 것과 20%를 상업지역으로 빼는 거는 수익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사업비를 뽑아야 되니까 상업지역을 지나치게 넓게 뽑습니다. 그리고 이걸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냥 뭐 주거지역에서도 근생상가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정 용도지역 자체를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하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용적률 건폐율이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막 10층짜리 빌딩들 쫙 다 들어서 있어요. 이것도 또 여러분들이 내가 아는 신도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사 잘 되는 데 있습니다. 딱 가운데예요. 딱 가운데. 몇 군데만 잘 되고 거기 돌아가면 공실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저는 신도시 상권은 일단은 좀 피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증이 안 됐잖아요. 여기가 장사가 얼마나 될지 검증이 안 됐잖아요. 근데 분양하는 쪽에서는 높은 임대성을 얘기를 합니다. 이거 지금 임대차가 선임대 해가지고 임차인이 맞춰졌다. 그래서 월세가 300만 원씩 매달 지금 들어오고 있다. 500만 원씩 매달 들어오고 있다. 심하게 얘기하면 이거 자체가 조금 조작일 가능성이 있고요. 설령 조작이 아니더라도 거기에는 좀 사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 장사하는 임차인들 입장에서는 신상권이니까 새 건물이니까 뭐가 없어요? 권리금이 없잖아요. 그죠? 권리금이 없다 보니까 이 정도 상권이면 이 정도 상가면은 보증금 5천만 원에 뭐 권리금 뭐 한 1억 5천 원 줘야 될 것 같은데 권리금이 없대요. 5천만 원만 내면 된대요.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인테리어 비용까지 포함을 하더라도 초기 투자 비용이 장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사 경험 없는 사람들이 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갔다가 어쨌든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그동안은 뭐 월세 안 내면 보증금 까먹으면 됩니다만 그 이후에 안 맞춰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값을 더 주더라도 비싸게 주더라도 이미 검증된 상가를 좀 노리시는 게 좋습니다. 옛날부터. 그리고 또 내가 좀 아는 상권들 있죠. 내가 자주 가서 밥도 먹었던 자주 가서 놀았던 이런 상권에서 아는 데서 구하시는 게 맞지, 누가 어디 좋다 해서 글로 뛰어가고 어디 좋다 해서 글로 뛰어가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다 실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신축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겸업 금지 특약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겸업이라는 거는 동종 업종이 못 들어오는 거, 그죠? 요즘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아세요? 흔히들 말하는 아파트형 공장, 그죠? 이 아파트형 공장이 산업단지에 있거나 산업단지 바깥에 있거나 이럴 때마다 조금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 다시 말해서 지식산업센터로 분양을 하게 되면, 신축을 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지식산업센터가 아닌 근생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는 20% 이내에서만 뽑을 수 있어요. 그 이상 못 뽑습니다. 산업단지 외 지역에서는 30%까지 뽑을 수 있고요. 근데 분양 단가는 상가로 근생으로 뽑는 게 아파트형 공장, 사무실, 업무 공간 이쪽으로 분양하는 것보다 2배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뽑는데 그 중에서도 분양하는 시공사, 시행사 쪽에서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층 기준으로 평당 분양가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을 정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몇 개 제일 좋은 자리, 좀 넓은 평수로 합니다. 요 자리 편의점, 요 자리 커피숍, 요 자리 부동산, 요 3개는 거의 찍어요. 3개는 찍어서 거기는 4,500만 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요게 일종의 업종 지정을 해서 분양을 하는 건데, 그렇게 돼서 분양이 됐다? 그럼 나머지 호실에서는 커피숍, 편의점, 부동산 못합니다. 거기밖에 못해요. 근데 이게 처음에 분양을 받을 때는 그런 특약이 있다라는 거를 분양대행사에서 당연히 고지를 해줘야 되는 게 맞고 대부분 고지를 해줍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지났다, 그래서 그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 아니면 일반 매매로 나왔다, 이때 살 때는 그 겸업 금지 특약을 법원 기록상에서도 잘 안 나오고, 일반 매매를 할 때도 어쨌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파는 그 물건이 업종 지정 혜택을 못 받는 거라 그러면 핸디캡이잖아요. 내가 이걸 파는데 여기서 커피숍은 못해요, 여기서 편의점은 못해요, 이거 핸디캡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덜컥 샀다가 커피숍 해야지 못합니다. 그래서 큰 구분상가라고 하죠. 구분상가. 그런 구분상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오늘은 경매에 있습니다만 경매로 낙찰을 받아도 마찬가지고요, 분양을 받아도 마찬가지고, 일반 매매로 사더라도 그런 겸업 금지 특약이 있는지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한번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임대사업도 잘 하시더라고요. 장사를 많이 해보신 분들이 그 임대사업도 잘 하더라고요. 그 얘기는 결국에는 장사 못하는 사람이 임차인으로 들어오면 나만 고생합니다. 나만, 임대인만 계속 바뀌면서 가게 가치만 떨어져요. 그 다음에 수익률 분석, 요것도 또 법원의 기록만 갖고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계산을 하시는 분들이. 법원 경매 사건에서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거기에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임차인에 관한 사항이 나오고 보증금이 얼마고 차임이라고 그러죠. 월세가 얼마고 뭐 배당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근데 경매 사건에서 임차인에 대한 이 임대료는 현실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과 다른 경우. 이유는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차이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걸 보고 야, 법원 서류인데 법원에서 조사한 건데 정확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가의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경우보다 안 맞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차이가 납니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법원에서 월세 얼마, 보증금 얼마 이렇게 적어놓은 거하고 차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 그런 차이는 어떤 데서 왜, 어떤 원인으로 발생을 하는지 그것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일단 지금 매각하고 있는 부동산하고 그 호시라고 구분상가에서 예를 들어서 101호를 지금 매각하고 있는데 임대료는 어떤 일인지 102호께 임대료가 조사된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사한다라는 거는 물론 집행관이 경매가 되면은 세무서 쪽에다가 경매계에서 세무서 쪽에다가 그 등록사항 열람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소로 지금 사업자 등록이 났고 그때 사업자 등록 신청 당시에 그 제출된 계약서상에는 보증금이 얼마고 월세가 얼마다 라는 내용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렇게도 조사를 하지만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자기가 나는 얼마야,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에 있다라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고스란히 법원 기록에 기재가 돼요. 그 임차인이 그냥 자기가 구두상으로 한 얘기를 법원이 검증도 없이 올리나요? 올립니다. 검증도 없이 올려요. 사실은 그거를 검증을 할 만한 권한이 법원한테는 없습니다. 법원에서 어떤 거를 판단하는 거는 그리고 결정하는 거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판사님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지속 반복적으로 동일한 업무가 이렇게 되는 거는 사법보좌관이라고 해가지고 판사가 아닌 사람한테 아예 그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판사가 위임을 해서 이 사람이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판사가 아니면 결정을 못합니다. 근데 민사에 있어서 판사는 뭐만 결정할 수 있느냐? 누군가가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한 것만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냥 쉬운 예로 친구한테 돈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돈을 안 갚아요. 내가 안 받으면 그만이죠. 그죠? 내가 안 받으면 그만입니다. 그때 판사가 나서 껐으면 갚아 그러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근데 안 갚으니까 제가 소송하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하잖아요. 이렇게 해결을 요청을 해야지만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임차인이 내 보증금은 얼마고 월세는 얼마입니다 라고 신고하는 것 자체로 사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다고 보지도 않고 또 누군가가 분쟁 당사자 중에 누군가가 해결을 요청한 바도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안 들어가는 겁니다.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그대로 매각물건 명세서 상에 기재가 돼요. 제일 차이가를 많이 보이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임차인이 10평짜리 101호가 있고 10평짜리 102호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장사에 20평이 필요해요. 20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02호를 같이 임차하는 경우에요. 여기 100만원, 여기 100만원 해서 월세 200만원 자기는 내고 있거든요. 근데 주인이 다르다 보니까 아니면 지금 주인이 같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동안의 과정에서 근저당권이 이쪽에는 설정이 되고 이쪽에는 설정이 안 되고 이래서 101호만 매각이 됐다. 이랬을 때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신고를 하는데 나는 102호를 합쳐서 200만 원을 내고 있으니까
101호는 100만 원이라고 신고를 해야겠다. 이렇게 신고를 안 하더라는 거죠. 대부분.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이런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지금 101호 매각이거든요. 이거 10평밖에 안 되는데 200만 원이 올라오는데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착시는 뭐냐면 우리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월세를 놓는다고 하더라도 부가세 따로 안 받죠. 그죠? 보증금 뭐 그 원룸 같은 거 보증금 뭐 1,000만 원에 월 40만 원 이런다고 해서 부가세 4만 원 추가해서 44만 원 안 받습니다. 그냥 40만 원 받아요. 근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목적으로 임차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업에서 나는 소득세 또 부가가치세를 적게 내려면 내 지출을 증빙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출 증빙을 하기 위해서 임대인한테 세금 계산서를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에는 주고받게 되면 부가세가 받게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그 부가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관행적으로 별도로 받아요, 부가세를. 근데 그걸 가지고 110만 원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는 거죠. 좀 큰 상가 같은 경우에는 500만 원짜리면은 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 하든가 그냥 500만 원만 신고하든가 사실은 그게 맞는 거거든요. 50만 원은 주인한테 주는 건 아닙니다. 세금 내야 될 돈이거든요. 내가 임대인이라고 한다면 550만 원 받았다 50만 원 고스란히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500만 원 받는 거예요, 나는. 신고를 할 때 500만 원의 부가세 별도라든가 부가세 포함 550이라든가 이렇게 신고를 하면 되는데 그냥 밑도 끝도 없이 550 이렇게 신고를 해요. 그러면 월세가 550이구나. 투자금 대비 올라오는 그 수익률을 봤을 때 그 550을 갖고 수익률을 계산하게 되면 10%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수익률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낭패 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특히 법원에 신고된 임차료의 금액이 11로 나누어 떨어지는 거 있죠. 정확하게 110만 원, 330만 원, 150만 원이면 165만 원 이런 것들 있죠. 11로 한번 나눠보세요. 왜냐하면 부가세라는 거는 월세의 10%이기 때문에 11이기 되거든요. 더하면 110이거든요. 더하면 11로 나누어 떨어지는 월세는 일단은 좀 이거는 부가세가 포함됐구나 라는 전제 하에 여러분들이 수익률 분석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부가세 포함 110이 아니라 그냥 110이래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하면 121만 원이 돼요. 그러면 그거는 플러스 알파인 거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처음에 명확하지 않을 때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내가 현장조사 꼭 해봐야 되는데 경매 당연하죠. 현장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장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저렇게 장사돼서 저만큼 월세를 낼 수 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상가 보시는 분들은요, 심지어는 하루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가 있습니다, 거기. 그래서 드나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드나드나, 이거 지나갈 때 딸깍딸깍 누르면 숫자 넘어가는 거 있죠? 이거 가져가서 그 앞에 어디 커피숍 들어가서 이거 세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까지. 또 요일별로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구로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 강남은 업무타운도 있지만 놀러 오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렇진 않은데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성수동 쪽이나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주말에 아예 벼버립니다. 그래서 구로디지털 단지나 가산 디지털 단지 이 산업단지에서 음식점 하는 분들이요, 다른 데로 이전을 못해요. 왜 못하냐면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면서 음식 장사하면서 주 5일 근무하는데 여기밖에 없대요. 근데 주 5일 근무하면서 다른 데서 주 7일 하는 수익을 다 내고 있는 거예요, 매출을. 그러니까 우리 음식 장사하면은 그 사장님들이 제일 고충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쉬는 날이 없다. 왜냐면 눈에 보이거든요. 하루 쉬면 내 수익이 얼마나 깎이는지가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못 쉬는데 거기는 맘 놓고 쉴 수 있다고, 그래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부동산의 그 상가의 가치를 판단하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금요일 날 갔더니 벅적벅적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하루에 매출이 얼마 정도 되고 그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고 이게 살았는데
매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장사 오래 하신 분들, 많이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음식업 얘기예요. 뭐 장사라는 게 꼭 음식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음식점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사 오래 하신 분들이 크게 나가는 비용이 재료비가 있을 거고요, 그죠? 음식 식재료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월세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비율을 그 정도가 적당하다가 아니라 이건 넘으면 안 된다 하는 수치가 있어요. 이건 넘으면 안 된다. 전체 매출의 월세가, 그러니까 월 매출에 월세가 10%를 넘어가면 안 된답니다. 월세 3천만 원 내가 매출 일으킨다? 월세 30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대요. 내가 월 뭐 2천만 원 매출 일으킨다? 월세 200만 원 넘어가면 안 된대요. 이 얘기 하나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재료 값에서는 전체 매출의 40%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40%면 너무 높게 잡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요즘은 배달하니까 배달 대행료도 내야 되고요. 거기에 또 일회용 용기값도 들어갈 테고요. 그 다음에 뭐 프랜차이즈라고 한다면 본사에 내는 로얄티도 있을 테고요. 요즘은 현금 결제보다는 거의 90% 이상이 다 카드 결제니까 카드 수수료도 있을 거고요. 이런 모든 비용을 다 더했을 때 월 매출의 40%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남은 인건비는요. 인건비는 월 매출의 30%를 넘어가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0%, 40%, 30%에서 80%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럼 최소한 20%는 수익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20%만 수익을 지금 먹고 있는 거냐?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는 최저 그걸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고, 5천 파는데 월세 300밖에 안 내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죠? 인건비 부부가 달라붙으면은 10%도 안 돼. 월 매출이 10%도 안 넣는 것도 있어요. 재료비요? 자기가 아침마다 시장 다녀서 다 떼어오면은 20% 초반대에서 재료비 해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거는 각자 운영의 묘일 뿐이고, 어쨌든 야 이건 넘어서면 안 돼 라고 하는 게 10%, 40%, 30%다 더해서 80%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래야 나한테 20%가 남고 3천 팔았을 때 600만 원 버는 겁니다. 재미는 없어요. 3천 팔아서 600 남기면 뭔가 플러스 알파를 만들거나 더 많이 팔아야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예외는 있습니다. 정말 프랜차이즈 큰 데는 1억 파는 데도 있어요. 거기는 10%만 남아도 1,000만 원 남는 거죠. 그죠? 로열티 많이 주고 뭐 1억 월 매출이 1억이다. 뭐 1억 5천이다. 10%만 남아도 1,000만 원, 1,500만 원 남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월세는 뭐 13% 같지만 나는 재료비에서 그만큼 뺐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뭐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만, 망가진 케이스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건 넘으면 안 된다라는 게 그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보시면, 상가를 보시면, 특히 커피숍 같은 거 요즘은 키오스크 많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면 뭐 지인이랑 같이 조사하러 갔다 키오스크 2대 있다 그러면 키오스크 2대에서 각자 하나씩 커피를 뽑아봅니다. 왜냐면은 주문번호가 나오잖아요. 주문번호. 근데 이게 겹치면 안 되니까 이 키오스크에서는 뭐 300번부터 출발을 하게 만들고, 이 키오스크에서는 500번부터 출발을 하게 만들고, 직접 와서 주문하는 거는 뭐 1번부터 출발을 하고 만들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거에서 키오스크에서 뽑아보는데 주문번호가 540번이 나왔다? 그래서 야 벌써 오늘 540명이나 다 나갔나 봐.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300 몇 번 나왔다 그러면 여기 300번대 여기는 500번대구나 해서 여기서 40명 다녀갔네, 여기서 뭐 몇십 명 다녀갔네, 이거를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을 일단 잡아내는 기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임대 사업을 할 거지만, 임대가 잘 되려면, 또 임대료를 많이 받으려면, 그건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건 아니죠. 임차인 입장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많이 줄 의향이 있어야 되고요. 세입자가 많이 주려면 장사가 잘 돼야만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데, 그냥 건물 모양 보고 상권 좋은 데 있다 이것만 보시고 투자하시면 굉장히 좀 크게 낭패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이제 권리 분석이죠. 권리 분석. 물론
경매로 어떤 물건을 낙찰 받을 때 권리 분석은 필수입니다. 필수. 토지도 마찬가지고요. 공장, 뭐 아파트 다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필수적인 권리 분석의 내용을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오늘 우리 지금 상가 경매 하고 있으니까 상가를 경매로 낙찰 받을 때 권리 분석상 하자를 좀 체크하는 거, 꼭 봐야 되는 거, 상가라서 더 봐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우선은 뭐 당연히 상가니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봐야 됩니다. 첫 번째 그 3조의 대항력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경매를 오늘 뭐 아예 경험이 없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경매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임차인의 대항력은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를 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 대항력이라는 개념은 집주인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임차인은 집주인이 안 바뀐 거하고 똑같습니다. 공부하신 분들도 대항력 있어서요 임차인 뭐 임대차 보증금 인수합니다. 그러면은 임차인한테 뭐 어떤 조건 변경을 할 수 있나요? 뭐 월세를 올릴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 그냥 쉽게 설명드릴게요. 임대차에 있어서 그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겁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고스란히 승계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안 바뀐 상태에서 내가 임대인이고 처음부터 이 친구랑 이 임차인이랑 임대차 계약을 맺었어요. 만기가 되기 전인데 요청할 수 없는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낙찰 받아서 인수해도 요청 못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쉬우실 거예요. 근데 주택 같은 경우에도 임대차가 인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상가도 똑같이 인수가 되는데 상가는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면 부수적으로 따라붙는 의무들이 주택보다 더 많아요. 주택은 만기되면 나가야죠. 얼마 전에 바뀌어가지고 계약갱신 청구권 생겨가지고 2년 계약에서 2년 한 번 더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4년까지는 아직 내가 그 경매로 주택을 낙찰 받는데 지금 인수되는 임대차에 있어서 뭐 1년 반밖에 안 살았다 이 사람이. 그러면 반년 후 6개월 후에 만기가 도래하지만 계약갱신 청구하게 되면은 2년 반을 더 내가 명도를 못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염두에 두는데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 10년이에요. 10년. 그래서 10년 동안 계약갱신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면 계속 계약갱신을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에 3년을 계약을 했다? 그러면 갱신해서 3년 늘어나고 또 갱신해서 3년 늘어나고 그 다음에는 1년밖에 안 해줘도 됩니다. 1년 계약이라고 한다면 9번 갱신해줘서 10년 채우는 거고요. 5년 계약했다 그러면 한 번 더 갱신해주면 되는 겁니다.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초 입주일로부터 10년까지는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계속 해줘야 됩니다. 문제는 뭐를 못 올려요? 월세를 못 올립니다. 월세를. 아예 못 올리는 건 아니에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한데 우리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그 차임 증감 청구권, 증액 청구권이 아니에요. 증감 청구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대인이 월세 좀 올리자. 이 지금 책정되어 있는 이 월세가 주변 시세나 기타 제세 공과금 이런 상황에 맞지 않다. 부합하지 않다. 너무 낮다. 그러니까 올리자라고 증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임차인도 같은 이유로 감액 청구가 가능해요. 서로. 근데 청구를 하면 무조건 들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합의해야 돼요. 협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만큼 올려주세요. 예, 그럽시다. 얼만큼 낮춰주세요. 그럽시다. 이래야 효력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민사는 항상 협의가 우선합니다. 근데 협의가 안 돼요. 이거는 뭐 코로나 때 장사가 너무 안 되는데 월세 좀 낮춰달라고 하니까 집주인이 모르쇠로 전화도 안 받고 그래요. 그럼 이제 소송하죠. 반대로 임대료가 너무 낮은데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한테 월세 좀 올려달라고 그러는데 또 대꾸도 안 해요. 그럼 소송하죠.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인 간의 분쟁이 발생했고 분쟁 당사자 중에 한 명이 법원에 그 해결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를 올려줘라 내지는 그냥 동결해라, 얼마를 감액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는데 올리는 거를 무한정 올릴 수 있느냐? 아닙니다. 한 번 올릴 때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고요. 지금 현행 그 시행 규칙상, 시행 영상 그렇습니다.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고요. 그러면 감액을 한다. 어떤 사정에 있어서 감액을 한다. 그럼 감액은 하한이 있느냐? 없습니다. 합의만 되면 그냥 월세 반으로 그냥 잘랐다? 이것도 법적으로 유효해요. 근데 금액을 올리는 거는 임차인한테 얘기해서 이거 너무 낮으니까 지난번에 비해서 10% 올리자. 그래서 임차인이 오케이 그러시죠 해가지고 계약서 썼습니다. 도장 꽝 찍었어요. 그래도 무효입니다. 이거 강행 규정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 뭐냐면 임대인이 5% 범위 내에서는 내 맘대로 올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아닙니다. 5%는 올릴 수 있다가 아니라 올리더라도 5% 이상은 못 올린다. 이겁니다. 그럼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뭘로 판단을 하냐면 주변 시세에 맞지 않을 만큼 지금 금액이 낮냐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에 있어서 임대차를 승계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장사할 게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차가 맞춰져 있는 거를 낙찰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우리 주택으로 말하면 일종의 갭 투자죠. 그죠? 내가 낙찰 받아서 거기 다 명도하고 또 명도에도 또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니까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부탁해가지고 또 세입자 맞추고 중개수수료 주고 그동안 공실 나고 이거보다 적법하게 인수되는 임대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 인수하면 내가 잔금을 치르는 그 순간부터 월세 차임 청구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넘겨받으면 되는데 월세가 몇 년 전에 계약이 된 거고 그동안 뭐 상가가 경매 나왔으니까 권리금계가 굉장히 복잡했겠죠. 가압류도 들어오고 뭐 근저당권도 설정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협의가 안 돼서 더 못 올려줘요. 뭐 막 이러다가 나온 거는 주변 시세에 비해서 월세가 낮은 임대차가 있어요. 이때 낙찰 받아서 올리지 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권리금이에요. 권리금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은 왜 남의 가게에서 장사하다가 빠져나가면서 남의 가게를 팔고 나가는지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어쨌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1982년도에 처음 발효가 됐고요. 그리고 나서 19년 후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뭐만 달라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입신고고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 등록 그것만 틀리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은데 왜 19년이나 늦게 나왔느냐? 권리금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게 장사하는 사람들 요즘은 권리금 많이 빠졌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어마무시했거든요. 보증금 3천인데 권리금이 3억 이런 데도 있었어요. 그죠? 2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권리금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인데 정작 임차인을 보호해주겠다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놓고 권리금을 보호를 안 해준다? 이거는 껍데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외국에는 어떤 사례가 어떤지 보려고 그랬더니 이 권리금 문화가 우리나라에밖에 없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도 유사한 법률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처음에는 지금은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처음에 나온 게 5년 계약갱신 청구권이었어요. 나가라고 하더라도 계약을 1년 했다고 하더라도 5년 동안은 내가 장사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계속 계약갱신을 해줘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권리금을 직접적으로는 못 물어준다. 근데 5년 동안 장사해서 벌어갖고 나가라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10년으로 지금 늘려줬고요. 거기다가 권리금법까지, 그러니까 물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한 규정으로 늘어난 겁니다만 권리금도 법 테두리 안에 넣습니다. 권리금법 내용을 보면은요, 임차인은 만기가 되면 다른 임차인한테, 새로운 신규 임차인한테 자기 가게를 권리금을 받고 팔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결국 팔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때 임대인은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고 다른 임차인한테 넘기는 행위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방해를 해서 임차인 간의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이 된 후에 방해를 해가지고 본 계약이 안 이루어졌다. 그런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이때 손해배상의 금액은 그 두 임차인 간에 체결된 권리금액 또는
감정평가에 의한 권리금액 중에 낮은 금액입니다. 그 낮은 금액으로 변제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생각을 해보자고요. 한번 세입자가 들어왔어요. 세입자가 들어와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계약갱신 해줘. 그럼 무조건 해줘야 되거든요. 무조건 해줍니다. 그럼 10년이요. 10년이 지나면 그 다음에는 안 해줘도 돼요.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이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기는 거를 못 막습니다. 이거는. 근데 기존의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에 대한 어떤 관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남편이 10년 장사하고 부인한테 넘기면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인이 10년 장사하다가 다시 남편한테 넘깁니다. 그 가게에 임차하는 사람은 과거에 그 가게에서 임차한 적이 없어야 된다. 이 규정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부가 가족끼리, 형제끼리, 친구끼리 계속 핑퐁 치면은 사실상 임대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물어주지 않는 한 내가 입주하거나 내가 마음에 드는 임차인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지금 현재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인수된다. 또 인수되지 않는 경매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나는 지금 임대를 놓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임대를 맞출 때 이거 한번 임대 놓으면 다시 회수 안 된다라는 전제하에 철저하게 좀 계산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걸 또 피해가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합니다만 입법 취지에 어긋나는 거라서 제가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는 좀 그거는 삼가하겠습니다. 근데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그거를 피해가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방법, 권리금법 피해갈 수 있는 방법 있기는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면요, 주택정책도 그렇고 뭐 만들어내면 제가 보기에는 시장에서 3개월이면 다 깨는 것 같아요. 그거 다 프로젝트 해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0년 후에 이제 계약갱신을 더 이상 안 해줘도 됩니다. 내가 계약갱신을 더 이상 안 해줘도 되는데 새로운 임차인을, 기존의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데리고 왔어요. 이때도 5%밖에 못 올릴까요? 5%밖에 못 올릴까요? 아니면 많이 올릴 수 있을까요? 요거에 대해서 의견이 많이 갈립니다. 근데 정답은요,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이 올릴 수 있습니다. 많이 올릴 수 있는데 그 많이 올리는 금액이 주변 시세와 어느 정도 맞아야 됩니다. 주변 시세는 그 정도 점포가 한 200만 원밖에 월세가 안 되는데 500만 원을 올려, 이거 사실상 방해행위잖아요. 그죠? 이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약이 깨졌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유로 그냥 월세를 그동안 안 올렸어요, 내가. 그래서 지금 12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근데 권리금 받겠다고 다른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왔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한 2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변 시세가 다 그렇습니다. 그때 200만 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세에 맞게. 그 전에 계약갱신할 때는 시세에 안 맞아도 5% 이상 못 올리는 거고요. 그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가서 대법원 판례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올라갔는데 요런 사례 아마 250만 원에서 350만 원으로 올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 임차인이 나가면서 그 권리금 받고 넘길 신규 임차인을 구해가지고 계약을 하고요. 집주인한테 갱신을 해주세요 라고 요구를 했는데 집주인이 월세 350만 원입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신규 임차인은 난 250만 원이니까 계약했는데, 그죠? 못하겠다.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요. 이 사람은 나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소송을 하는데 소송하기 전에 이 임대인이 이걸 부동산 중개사무소에다가 임대를 내놨더니 350에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장사를 잘 하고 계셨어요. 이 상태에서 소송이 들어갔고 판결 자체가 그렇게 났습니다. 그 값에 임대가 나갔고 장사를 잘 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은 금액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맞고, 그렇다고 한다면 계약 갱신에 있어서는 5% 이상 못 올리는 게 맞지만 임차인이 바뀔 때는 그 5% 제한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좀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권리금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많죠. 그죠? 많습니다. 처음에 이것 때문에 고민들을 그 입법 과정에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증금처럼 뭐 이렇게 인수시키면 되는 거 아니냐, 낙찰자한테. 근데
임대차 보증금, 여러분들이 인수되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이 인수되는 거, 이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누구한테 부담이에요? 인수시키는 게? 낙찰자한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낙찰자는 권리 분석을 제대로 했다면 인수 5천만 원 해야 된다? 5천만 원 납기 입찰하거든요. 그걸 제가 빚을 다 줬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권리 분석을 잘못한 거고, 그죠? 이게 누구 부담이냐면 소유자 부담이에요. 예를 들어서 5억에 낙찰된 물건인데 입찰자 입장에서는 저거 낙찰 받으면 내가 1억을 물어줘야 된다. 그럼 4억에 낙찰 받을 거 아니에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거 지금 누구 물건 파는 거예요? 소유자 물건 파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자기 부동산이 그 5억짜리가 4억에 팔려 나가는 겁니다. 근데 임대차 보증금은 손해는 아니죠. 왜냐면 옛날에 자기가 임대차 보증금 자기가 1억 받았잖아요. 그거 받는 거, 받아놓은 거, 미리 받은 거 안 돌려줬고 경매 절차에서 그만큼 낮은 금액으로 낙찰됐으니까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손해가 아니에요. 근데 권리금은 내가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전에 장사하던 사람이 자기들끼리 받아갖고 나간 건데 내 물건 팔면서 그거를 인수시켜서 그 부담이 나한테 오게끔 만든다?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권리금은 누가 받아갔느냐? 전에 장사한 사람이 받아갖고 이미 갔거든요. 몇 년 전에. 그 사람을 불러가지고 야 권리금 다시 내놔 이럴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 권리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고, 처음에는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그거를 보장해준다 라는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상 그게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직접 만들자 해서 권리금을 직접적으로 보호해주는 규정을 만들어 놨는데,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헌법에 위배돼요. 너무 지나치게 임대인의 재산권을 너무 지나치게 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뭐 아무것도 못한다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아, 원상복구 특약이요? 네. 예. 그거는 어떻게 아, 원상복구 특약을, 그러니까 상가를 공실인 상태에서 내가 지금 임차인 입장이에요. 지금 임차인에서 원상복구 특약을 달고 임차를 했다. 그럼 일단은 나갈 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그죠?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다른 그 권리자한테 넘길 때는 그거 넘기셔도 돼요. 특약이 있어도. 만약에 못 넘긴다라고 한다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원상복구 특약을 쓸 거고요. 그 특약 때문에 권리금을 못 받는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방해하는 행위고 권리금법을 만든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무효고요. 어떤 때 그 특약이 유효하냐 하면 임차인이 자기가 장사가 안 돼가지고 지금 빠지고 있어요. 다른 임차인도 못 맞추고 자기가 빠지면서 이거 철거 안 하고 나갈 때 철거해야 된다. 아니면 그 임대인한테, 집주인한테 내가 이거 공사하느냐고 돈이 얼마 들어갔으니까 그거 변제해줘. 이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근데 그 특약이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권리 양도 양수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뭐 상가가 다 집합 건물은 아닙니다만 대부분 처음에 상가 투자하는 분들은 집합 건물 많이 해요. 집합 건물의 개념은 아시나요? 뭐 아파트가 대표적으로 집합 건물입니다. 물리적으로는 한 덩어리 건물이에요. 우리 아파트에 뭐 1000세대 단지가 있다. 101동, 102동, 103동 있죠. 그 101동은 한 덩어리죠. 물리적으로. 근데 뭐 거기 203호 소유자 따로 있고 405호 소유자 따로 있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1동 건물인데 각각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의 각 호실의 소유권이 별도로 있는 거, 이런 거를 집합 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상가 분양한다 대부분 이거죠. 뭐 8층짜리, 10층짜리 상가 지어가지고 101호, 102호, 103호 이런 식으로 따로 분양하잖아요. 여기에는 어쨌든 땅을 하나로 갖고 있고 물리적으로 건물도 하나인데 그 안에 각각의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조금 별도의 특별법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근데 여기서 뭐 여러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뭐 대지권에 관한 내용도 있고 관리 규약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관리 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내용과 정할 수 없는 내용, 이런 것들이 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린 지금 경매하고 있으니까 아파트 관리비, 상가 관리비는 낙찰자가 연체된 관리비가 있으면 물어줘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공과금만 물어주면 돼요. 네? 공과금만 물어주면 돼요. 공과금이요. 공과금이라는 건 전기세, 수도세를 건가요? 저하고 좀 생각이 다르시네요. 관리비를 물어줘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 관리비를 물어줘야 된다는 거 분명히 법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 법이 이 법이에요. 그러면 그 법의 내용이 낙찰받은 물건의 연체관리비는 낙찰자가 물어줘야 된다는 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법은 없어요. 지금 이 법이거든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한테 갖는 채권은 그 특별 승계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집합건물에서 101호 소유자, 102호 소유자, 103호 소유자 이 사람들을 공유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합건물법에서는. 근데 이 공유자가 101호 공유자가 102호 공유자한테 채권이 있어요. 받을 돈이 있어요. 근데 이 받을 돈이 꺼준 게 아닙니다. 무슨 손해배상금이 아니고요. 공용 부분에 관하여 발생해서 받을 돈이 있어요. 그러면 101호 소유자가 102호 소유자한테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받을 채권이라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데 전기료 내야 되죠. 그죠? 공동 화장실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도세도 나올 것이고요. 뭐 청소한다고 그러면 청소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리단을 의뢰를 해서 용역회사에서 대부분 관리하죠. 거기 급여도 있을 거고요. 공용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1000세대가 있는데 어느 한 세대가 관리비를 지금 안 내고 있어요. 그러면 999세대는 네가 안 내니까 나도 안 내. 그러면 아파트가 전기를 안 끊기겠죠. 그래서 내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 뭐가 생겨요? 999세대는 이 한 사람한테 뭐가 생겨요? 구상권이 생기잖아요. 그죠? 네가 내야 될 돈을 우리가 대신 냈으니까 그거 내놔 할 수 있는 구상권이 생깁니다. 물론 세입자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업무를 관리사무소, 관리주체 측에다가 일임을 한 거니까 관리소장이 관리사무소에서 계속 달라고 청구를 하는 겁니다만 어쨌든 다른 주민들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낼 거 내가 대신 냈으니까 이겁니다. 근데 전유 부분으로 들어가는 그 전기세 내가 안 내줬거든요. 내가 내주지 않았습니다. 관리비에 같이 묶여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준 적이 없어요. 전유 부분, 102호로 공급된 가스비 내가 내준 적 없습니다. 수도료 내가 내준 적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직접 간 결과가 그거예요. 공용 부분에 관한 관리비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납부 의무가 있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포인트가 잘 안 보이는 거 같은데요. 그 특별 승계인에 대하여가 아니라 대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받을 사람은 채권자는 먼저 소유자 또는 임차인 실제로 사용한 사람 이 사람한테도 청구할 수 있고 특별 승계인 낙찰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쪽 다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근데 관리단 입장에서는 누구한테 청구하는 게 더 쉽겠어요? 당장인 낙찰자죠. 이 사람은 지금 나가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 규정 좀 보셔야 돼요. 이러다 보니까 질문 제가 되게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공장 낙찰 받았는데 전기료가 이만큼 밀려 있어요. 이거 내가 내야 됩니까? 내가 내야 돼요? 안 내요? 안 내죠. 일단 집합 건물이 아닙니다. 일단 집합 건물이 아니에요. 단독 주택 받았다? 신경도 쓰지 마세요. 단독 건물 낙찰 받았다? 신경도 쓰지 마세요. 공과금, 전기세, 수도세, 가스세 이런 것들은 한전에 전화하셔가지고 이거 경매 낙찰 받았고 소유권 언제 날짜로 이전됐으니까 더 이상 청구하지 마세요. 그러면 거기서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된 거 팩스로 보내주세요. 그래 보내줍니다. 그럼 그날 이후 것만 나한테 청구하지 그냥 옥신각산도 안 해요. 이거 루틴이에요. 아주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공용 집합 건물의 공용 부분에 대해서 발생한 관리비 이것만 내가 내면 된다. 요거까지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다 됐고요. 또 쉬셔야 되는 분들도 계시니까 여기서 수업 마치기로 하고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게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복도에 잠깐 나가서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